이번 시간에는 314페이지 기한입니다. 기한. 기한은 법령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에 관해서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해서 그 효력의 발생 소멸을 정하는 거예요. 당사자 의도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장래의 사실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과 차이점이죠. 기한. 역시 이것도 첫 번째 부관이다. 두 번째, 이것은 장래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법령의 효력의 발생, 소멸에 관한 것이죠. 발생이나 이 소멸에 관한 것이다. 그렇죠? 자, 여기서 조건과 차이점이 바로 여기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부관이다. 조건도 부관이다. 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에 관한 것이다. 이거는 조건이나 기한이 같아요. 그러나 장래의 사실이라는 면에서는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 장래의 사실이 반드시 도래하느냐, 성취하느냐 여부는 확실하면 기한이라 그러고요. 불확실하면 조건이라 그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핵심. 자, 물론 이것도요.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붙여야 되죠. 임의적으로 법령이 당시에 부과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이것도 역시 조건과 같죠. 그래서 기한을 공부할 때는 조건과 항상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의 기한인데, 이러한 기한에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 여기에서는요, 시기와 종기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기와 종기. 시기라는 것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 시작되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 생기는 걸 말하죠. 효력 발생을, 생기는 것을 장래에 도래할 확실한 사실을 의존시켜 놓은 거고요. 여기에 종기라는 것은요, 끝난다는 뜻이에요. 요 기한이 끝난다. 그러면 기한이 끝난다는 말은 뭐냐? 효력이 소멸한다 라는 것을 당사자가 의도한 것이죠. 즉 확실한 그 장래의 사실이 돌아오면 그 효력을 소멸시킬 의도로서 기한을 붙였다면 그것은 종기. 효력을 발생시키려고 기한을 붙였다면 그때는 우리는 시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당사자 의도가 여기에 있죠.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 이렇게 당사자 의도하는 것이 바로 시기와 종기라고 한다. 이렇게 해요. 예컨대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 하는 거죠. 내년 1월 1일에 채무를 이행한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도래오잖아요. 그리고 이행한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시기죠. 행위를 한다,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거니까. 근데 종기를 예를 든다면 오는 12월 30일까지 임대한다. 아니면 내년 12월 30일까지 임대한다. 그럼 뭐예요? 임대 효과는 12월 30일 되면 소멸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종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다만 이 시기나 종기가 확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불확정일 수도 있죠. 불확정, 예컨대 이럴 수가 있죠. A라는 사람이 사망하면 증여하겠다. 내 재산 반을. 그러면 A가 사망한다는 것은 확실한데 장래의 사실이. 그런데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언제 사망할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나 종기가 확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불확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 이렇게 두 가지 또 나눌 수 있겠죠. 자, 물론 이러한 기한은요, 친하지 않는 법령이, 즉 기한을 못 붙이는 법령이 있어요. 이렇게 법률행위에다가 여기에다가 기한을 붙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법령이. 그걸 우리는 보통 이러한 법령을 기한에 친하지 않는 법령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령이라는데, 이것은 대체로 조건과 같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령이 이거와 이것이 대동소이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뭐 엄수표현이라든지, 다만 여기에 예외가 있긴 하겠죠. 예외.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것. 여기에 어떤 거냐? 이게 바로 엄수표현이네요. 엄수표행위 할 때, 즉 엄을 발행하거나 수표를 발행할 때 엄금 지급일, 수표금 지급일을 기재하거든요. 이 지급일은 뭐냐? 장래에 반드시 도래할 그러한 시기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시기라고 합니다. 시기. 이 지급일은 시기예요. 시기. 그래서 이것은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시기는 가능하다. 엄수표현이에요. 자, 요거는 또 알아두셔야겠네. 그죠? 알아두셔야 돼. 이렇게.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 그 정도로 대충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한부 법령의 효력. 자, 7번에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단 말이에요. 확정적으로. 그리고 그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죠. 왜? 장래의 사실이 도래하는 것이 확실한 것일 때 기한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그 기한부 법률행위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 316페이지 보시죠. 기한 도래 전의 경우, 이때는요, 시기부든 종기부든 간에 기한부 권리로 존재하는 거죠. 이럴 때는 기한부 권리, 기한부 법률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 법률행위로부터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이 붙어있는 채로 권리와 의무 관계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기한부 권리가 여기에 발생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기한부 권리로 발생한다. 자, 이때 마찬가지죠. 이때 기한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다. 이 자체가 현재 이런 상태로 발생돼 있죠. 따라서 현재 권리이기 때문에 이 기한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그죠? 침해하면 만약에 이때는 기한부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조건부 법령행위를 했을 때 조건부 권리가 발생하고 그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다. 그러니까 침해하면 안 된다. 침해하면 어떻게 될까? 조건부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즉시 청구를 못한다 했죠. 즉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안 된다 했지. 왜냐하면 여기 기한이 도래해야 되니까. 여기도 그죠? 마찬가지로 조건부 손해배상 청구권도 조건이 성취되어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침해 당했다고 즉시 손해배상 청구하면 안 된다 했지. 그런 면에서 같습니다. 두 번째, 기한부 권리 자체는 현재 권리니까 보통 일반 권리와 마찬가지로 처분할 수 있고 상속될 수 있고 보존행위할 수 있고 담보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 그죠. 이것도 이런 면에서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조건부 권리와 같아요. 그죠? 이 면에서는 그죠? 다 가능해요.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행위할 수 있고 담보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기한부 권리나 조건부 권리나 똑같다. 그럼 만약에 이것이요, 기한이 도래하면 어떻게 될까?
기한이 도래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기한이 시기부 기한이면 어떻게 될까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렇죠? 당사자 의도가 시기라는 것은 효력을 발생시킬 의도였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이죠. 종기부면 어떨까요? 종기부. 종기부 법령이었는데 그 종기가 도래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도래한 그때부터 그 효력이 소멸하겠죠. 당사자 의도가 효력을 소멸할 의도로 붙였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이래 되겠죠. 시기 분야, 종기 분야에 따라서 그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그때부터라는 것 이거요. 그때부터라는 것은 장래적 효력을 말합니다. 이런 거죠. 즉 그때부터 효력이 장래적으로 발생하고 장래적으로 소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장래효는요 절대적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가 의사를 통해서 소급시키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절대적으로 장래적 효력, 비소급효란 거예요. 만약에 당사자 의사로서 소급시키기는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했더라도 그것은 무효. 이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뭐예요? 조건과 차이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건에서는 나오지 않는 기한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한은 반드시 장래의 사실인데 그것이 도래하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군가는 이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익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누리고 있는 이익을 뭐라 그러냐? 바로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기한의 이익. 자, 여기에 기한에는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이 있다. 그 이익을 우리는 기한의 이익이라 한다. 자, 317페이지에 있죠. 기한의 이익. 시기나 종기가 반드시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인데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누리는 이익을 우리는 기한의 이익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 기한의 이익을 누가 누리느냐? 라는 것이죠. 이 기한의 이익을.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가져가는 기한의 이익 필속 주체는 누군가? 이것은요, 첫 번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의 법령의 성격, 성질을 가지고 그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 기술되는 것을 정합니다. 법률행위의 성격, 성질 가지고 해석합니다. 성질에 의해서 해석하면 되는데 예컨대 무이자 소비대차다. 무이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했다. 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채무자, 돈 빌린 사람 있죠? 채무자에게 이익이 들어갑니다. 채무자 이익이죠. 예컨대 1년 뒤에 변제하기로 했다. 내년 12월 30일, 12월 말일날, 12월 30일 날 변제하기로 했다. 라고 하면 근데 돈 빌린 채무자가 무이자로 받아 빌렸다. 라고 하면 내년 12월 30일까지는 뭐 할 수 있다? 타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반환할 의무가 안 생기죠?
그래서 무이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했을 때는 채무자가 이익을 가져간다. 그런데 그러면 이자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했다. 소비대차. 그래서 돈을 빌리고 빌려 썼다. 라고 하면서 내년 11월 30일 날 변제하기로 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 예컨대 요 이자 보니까 월이자 예컨대 10% 주기로 했다. 좀 고리네요. 요즘 뭐 고리 대금이네. 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채권자는 매월 10% 이자를 받을 권리가 내년 12월 30일까지 있죠. 다만 채무자는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 사람부터 돈 빌린 돈은 12월 30일까지는 내년 12월 30일까지는 변제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요. 채권자, 채무자,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또 만약 이런 것도 있어요. 무상임치. 임치란 것은 어떤 물건을 보관시켜주고 이 수취인 받은 사람이 보관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요. 공짜로 타인의 물건을 보관해주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임치가. 그러면 맡긴 사람을 임치인이라고 보관해주기로 한 사람을 수취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공짜로 타인의 물건을 보관해주는 사람은 자기 물건처럼 잘 보관했다가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당에 그 물건 보관시킨 사람은 자기는 신경 하나도 쓰지 않고도 그 목적물의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지. 그러면 3개월 동안 좀 보관해 줄래? 공짜로. 그래, 좋다 라고 하면요, 이때는 보관하는 사람은 의무를 부담하고 3개월 동안 조심해서 잘 보관해야 되지만, 보관시킨 사람은 자기 물건을 그래요, 신경도 쓰지 않고도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으니까 그 3개월 동안 이익이죠.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맡긴 사람, 임치인, 이 사람이 채권자예요. 돌려달라 하니까 나중에 임치인인 채권자의 이익이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 이렇게 당의 법률행위의 성격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그 이익의 귀속 주체를 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 법령의 성질상 기한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일단 우리 민법이 채무자의 이익으로 일단 추정해 둡니다. 이렇게요.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해 둔다. 그러면 채권자가 자기가 기한 이익이 있다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면 입증하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이 기한 이익은요, 기한 이익을 가지는 사람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요. 자, 기한 이익에 대해서 두 번째, 기한 이익은 포기 가능한가? 이걸 물어보겠죠. 자, 우리 민법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익을 가질 사람이 스스로 이익을 갖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된다 하는데, 이익을 가질 사람이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가 그 이익을 갖지 않겠다는데 강제로 가지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칙, 대원칙, 기한 이익의 포기는 언제나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되죠. 언제나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요, 상대방도 기한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일방이 기한 이익을 포기해버리면 상대방이 그 기한 이익을 누릴 수가 없대죠.
그 상대방이 그죠? 그래 되니까 뭐예요? 만약에 이 포기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상대방 손해를 입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해결했어요. 그 상대방을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 버리면 기한이익 상실하는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포기를 가능하되 이때는 이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보상하면 족하다. 보상하면 언제든지 기한이익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상해 주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그러면 기한이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상실시켜 버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채무자가 잘못했을 경우요. 그럴 때는 채무자에게 그 이익을 누리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한이익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실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주로요. 어떤 경우냐 하면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거다. 특히 주로 채무자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때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을 주어서 당의 이익을 누리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민법에는 388조에 이 내용을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뭐냐면 채무자가 자기가 제공했건 아니면 담보 설정자가 제공했던 간에 첫 번째, 자기 채무를 위해서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손상시켰거나 훼손시켰거나 멸실시켰을 때 채무자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자기 잘못으로. 그죠?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켰을 때, 뭐 훼손 감소시키는 거죠. 멸실시켰을 때. 아니면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기로 해놓고는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 의무를,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럴 때도 이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을 줄 필요가 없죠. 담보 제공해 준다고 약속해 놔놓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기한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에는 이렇게 내용을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명 파산법. 이 파산법상에 보면 채무자가 파산돼 버려도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산됐을 때, 개인 파산이죠.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받았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그 내용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 자, 기한이익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면 효과는요, 즉시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 채권자가 지금 당장 채무를 변제하라, 채무를 이행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변제해라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즉시 변제, 즉시 이행기라든지 또는 변제기가 도래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변제를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행사하면 이렇게 할까요? 행사하면 그때는요, 채무자는 반드시 변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행사하니까 채무자한테 이행기가 도래하는 거죠. 도래하는 걸로 이때 확정된다 이렇게 해야죠. 따라서 행사했을 때 이행기가 확정되어 도래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즉시 이행기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이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보면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당사자 특약을 했을 때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하면 채무자에게 있는 기한이익은 상실된다 라고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을 붙였다라고 하면 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요, 우리 판례가 채권자에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 해서 형성권을 인정해 준 거다라고 해석해요. 즉 채권자는 지금 당장 모두 변제해라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형성권으로 하나 취득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지금 당장 이행하라라는 청구권 여기에 발생한다는 거죠. 확정적으로. 그죠? 이런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기간입니다. 이 기한은 법령의 부관으로서요, 법령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장래에 확실한 사실을 의존하는 것이 기한이죠. 기한. 이거와 다르게 기간이라는 개념도 있죠. 기간. 기간은 뭐예요? 어느 기산점에서부터 만료점까지의 시간의 계속이죠. 이것을 기간이라고 하죠. 이거는 부관이에요.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당사자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거죠. 부관.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기간과 기한은 거죠. 자, 먼저 기간의 성질이 뭘까? 첫 번째, 이 기간의 성질을 이해해 두셔야 돼요. 기간은 법률 사실로서 사건이다. 323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이 기간은 법률 요건에 들어가는 사실이다. 그죠? 법률 사실로서 사건에 해당됩니다. 사건. 왜 사건이냐? 이것은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사실이거든요. 왜 사실이냐? 이 사실, 이 사건에 들어가서 법률 요건을 만들거든요. 법률 요건. 그래서 원칙적으로요, 기간은 법률 사실에 해당된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법률 사실이다. 사실 중에서 사건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우리 민법에 있는 이 기간에 관한 규정의
성질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가 별개의 약정이 가능하고 다른 법 규정에 명문 규정의 민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도 유효합니다. 그게 우선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보통 임의 규정으로서 보충 규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다. 그 다음에 이 기간 산정하는 방법이요. 우리 민법에는 기간 산정하는 방법은 사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 거래 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법에도 이 기간 산정에서는 적용한다. 사법에도 적용되고 공법에도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우리 기간의 법적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도대체 기간 산정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 여기서는 우리 민법에 가장 중요한 게 단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와 장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나누고 있어요. 이게요. 단기간 산정할 때는 보통 몇 시간, 몇 분간, 몇 초간 이렇게 하는 것을 단기간이라 하는데 이때는요. 자연적 계산법이라 해서 기산점을 시작하는 점요. 시작하는 점을 즉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걸 자연적 계산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장기간을 계산할 때는 보통 장기간이라 해당되는 것은 며칠간, 몇 주간, 몇 개월간, 몇 년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일주, 월, 년으로 계산한 건데 이때는요. 역법적 계산법이다 해가지고요. 달력에 따라서 계산한다. 달력으로. 우리가 주어진 달력 있죠? 달력을 가지고 그냥 계산합니다. 그래서 2월달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달이에요. 그죠? 그게 28일이 있든 29일이 있든 한 달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일 있는 경우도 있고 31일 있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한 달로 취급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역법적으로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계산점 어떻게 잡냐? 이 계산점은 원칙이요. 초일 불산입이라는 원칙을 삼습니다.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이걸 전제로 합니다. 왜 계산점이 중요하냐면 계산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만료점이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계산점을 이렇게 산정하는 방법을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역법적 계산법. 그렇죠? 역법적 계산법일 때는 초일 불산입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대원칙이에요. 다만 초일 불산입이 아니라 초일 산입하는 예외적인 현상도 있죠. 초일 산입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보통 당의 그날을 0시부터 시작할 때, 이게 밤 12시죠. 0시부터 시작해서 0시, 거기서부터 계산 딱 할 때는 산입합니다. 그 당일을. 아니면 출생, 그러니까 연령 계산이죠. 연령 계산. 사람의 연령 계산할 때. 출생은 말이죠. 0시에 딱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일 밤 11시에 태어났더라도 하루 친다는 거예요. 그 하루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초일 불산입의 예외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있습니다. 0시부터 시작하거나 또는 연령 계산을 할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예요. 자연적 계산법과 역법적 계산법이 있다. 그리고 자연적 계산법은 주로 단기에 적용한다. 단기간. 그리고 역법적 계산법은 장기간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 교재 324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을 설명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만료점은요, 이 기산점에 시작해서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죠. 그죠? 자, 325페이지 보면 만료점이 있습니다. 즉, 기간 말일을 만료로, 종료로 만료된다 했죠. 만약에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했을 때는 일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달력을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판례요. 정년 53세라고 한다면 53세가 끝나는 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이라는 것은 53세가 되는 때, 그때를 53세라고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역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역산할 때도, 그죠? 역산할 때도 이 원리에 따라서 하면 된다. 역산이라는 것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 방법은 역산하는 경우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역산하는 경우도.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교재에 그러한 내용의 예를 쭉 드러놨으니까 여러분이 325페이지에 그 예하고요, 326페이지에 있는 예, 그 교과서에 있는 예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은 정리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멸시효, 즉 소멸시효는 이 기간을 이제 드디어 이용하는 것이죠. 기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